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오구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 전국 8개 업종 고위험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는 소식과 북한이 모든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하고 대남 정책을 적대 기조로 바꾸겠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었던 지난주 21대 국회가 개원했고 전국 초중고의 순차 등교가 진행되었으며 정의연 해견 논란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진행된 전국 초중고 순차 등교 진행 현황을 보도하면서 등교에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와 학교 측의 염려와 고민을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와 수도권 학원을 통한 산발적 감염 여파로 전국 607개의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학교들로 특히 경기 부천에서는 250개 이상의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를 통한 2차 감염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학원의 지속적으로 감염 사례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대학들의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대학가에선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대면 시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엄격한 감독 하에서 시험을 치러야 점수에 대한 인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시험의 난이도 측면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대면 시험이 수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부 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비대면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해야 하는 정성평가 형식의 기말고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고 지방 학생들의 교통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카메라를 이용하면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3일 전국 초중고 178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3차 등교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등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나 선생님들 모두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3차 등교로 등교 학생이 더 늘어나면서 학교는 인원 분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2, 초중고는 3분의 1로 강력히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차 등교를 앞두고 수도권 내에서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한 학교는 5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추가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부모들은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상당수 초등학교가 학년별 주 1회 등교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지난달 20일 시작된 순차 등고의 마지막 순번으로 중1과 초 5학년에서 6학년생 135만 명이 등교하게 되면서 등교 수업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미 감염 위협이 높은 지역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대부분 격주제, 격일제를 시행하며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차 등교 수업 마무리 후에도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는 교육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전국 초중고 순차 등교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차분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측 불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련 이슈에 대한 찬반 내용을 다소 기계적으로 배치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주장의 배경이나 근거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점검이나 주장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일부 개인들의 입장 형태로 주로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를 본 입장에서는 보도에 담겨진 전반적인 논의들이 적절한 결론이나 방안이 없는 무의미한 불평이나 한탄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당면한 사회적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생산적인 사회적 논의를 내기 위해서 산발적인 의견이나 주장들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론이나 사회적 흐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언론의 기능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21대 국회의 개원을 알리면서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여야의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반쪽 개원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반쪽 개원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데 원구성 협상에서의 최대 정점은 법사위원장의 향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가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갈 경우 사실상 일당 독재가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21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해 시작부터 반쪽 개원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했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 입장에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1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합당은 개원 시한을 정한 국회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간 지킨 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헌한 것이며 법을 지키지 않은 과거의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원이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인데,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줄다리기가 팽팽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21대 국회의 개원 소식을 전하면서 여야 대치로 반쪽 개원이었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국회 내 갈등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 내 대립이나 여야의 갈등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지지를 목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야 관계는 갈등적인 요소가 내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의 갈등이나 대립을 다룰 때에는 단순하게 정파적인 구분이나 싸움 정도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나 대립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나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대결과 대치도 단순한 싸움만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과정인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이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이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나 인내심을 갖도록 하는 보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불거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단체의 회계 논란에 관련된 이슈들을 보도하고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 공간인 나눔의 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5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적금 통장에 묶어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은 현금만 70억 원, 부동산까지 더해 약 130억 원인데 나눔의 집 이사회가 이 중 50억 원을 최근 적금에 묶어둔 사실을 전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지출은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현금 후원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따로 보관해 이자를 받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6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고 현재로서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인 A씨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주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주경찰서 측은 이번에 숨진 A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족들이 빈소를 차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서울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하고 고인을 직접 조사한 적은 없고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신속히 밝히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후원금 유용 폭로 후 검찰은 회계 누락 등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를 잇따라 소환했고 최근까지 안성쉼터 등 관계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나누의 집 후원금 중 50억 원이 적금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단독 보도하고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의 주장과 이사회 측의 해명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기존의 여타 보도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보도했다는 점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시된 논란 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논의들은 상당히 정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사회적 폭발력이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보도 프레임의 선정과 함께 엄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사회적 이슈들도 언론 보도의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7일에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21대 국회 여야 대표의 질긴 인연과 협치에 대해, 기업 기상도에서는 활짝 갠 기업과 구름 짙게 깔린 기업 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풍안계에서는 이해창, 김종인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4년 전에는 민주당 비대위를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는 통합당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추켜 세우면서도 원 구성 협상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두 거물급 정치인은 질긴 인연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관악을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31.1%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4년 전인 20대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배를 탄 입장으로 다시 만났는데요.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해찬 대표를 공천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 살아 돌아왔고 셀프 공천으로 비판을 받은 김 위원장은 결국 경제민주화에 실망을 느껴 민주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김종인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해찬 대표의 압승, 이대로 두 사람의 질긴 인연도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통합당이 총선 패배 수습 적임자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선택해 결국 두 사람은 이번에 당대표 자격으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21대 초석을 다지는 시작 단계인 만큼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기상도에서 맑은 기업으로는 현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빅3를 소개했는데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송선 100척을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카타르로부터 발주를 받았다는데요. 무려 23조 원대라고 합니다. 첫 16척을 중국이 가스 매입 대가로 따냈지만 기술, 안전성 모든 면에서 다수는 한국 몫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라 전합니다. 물량이 넘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5년 만에 재건축 시장 복귀하더니 연타석 홈런을 치며 수주액 1조라고 합니다. 2천억 원대 신반포 15차 재건축에 이어 8천억 원대 반포 3주구 재건축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으로 한진그룹을 소개하는데요. 흐린 기업은 한진그룹입니다. 정부 지원에도 코로나 폭풍을 뚫기 힘든데 경영권 분쟁까지 재현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1조 2천억 원 지원 전제는 1조 원 이상 자본 확충이고 그 핵심은 서울 경복궁 옆 호텔 부지 매각이라는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곳을 공원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한진칼 지분 매집을 재개했다고 하는데 안 팔고 버티자니 돈 마련 힘들고 팔아도 제가 못 받을 수 있고 외부 공격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린 기업은 신세계, 신라 롯데 면세점입니다. 재고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15만 명이 동시 접속해 서버 다운될 정도였다는데요.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향후 영업 전망이 없다고 합니다. 임대료 비싸기 으뜸인 공항 면세점은 8월까지 임대료를 깎아준다는데 9월부터는 장사가 재개될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직원들 사정이 딱하게 됐습니다. 뉴스프리즘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박병석 국회의장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일하는 국회의 첫 걸음이었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며 퇴장을 했는데요. 갈등의 원인은 여야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국회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가시밭길 예고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과거사 정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 통합당은 역사를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겠다는 엄포라며 반발하고 있고 또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작부터 일고 있는 각종 파열음을 딛고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하는 국회에 대해 다뤘습니다. 4년 전 구의역 김근혜 사고 직후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7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기도 했지만 1개의 법안만 통과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2년 뒤 홀로 작업하던 또 다른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뒤였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국회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21대가 좀 더 상설 국회하든지 소위원회 개최라든지 상임위원회 운영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조금 특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다른 이름 입법부, 적시적기에 필요한 법을 처리하려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라며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안소연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수십 년의 악연을 뒤로하고 여야의 새로운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둔 이해찬, 김종인 대표의 회동이 인상 깊었는데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두 대표의 리더십으로 정쟁과 이념 논쟁을 넘어 일하는 21대 국회로 새롭게 나아가는 행보가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Streets, you can't let what's happening happen. The letter was perfect. What was it?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针对中国搞小圈子，不得人心，也不符合有关国家利益。 최근 홍콩 보안법과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 EPN을 두고 미중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 개편 구상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면서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중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추이를 먼저 좀 짚어주시고요. 언론의 보도 경향은 어땠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과 홍콩 송환법 문제로 팽팽한 대결을 벌였지만 결국 중국의 송환법 철회 결정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미중 간의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만 및 남중국해 5G 이동통신망의 화웨이 장비 문제 그리고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중이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미중 간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 조치는 크게 두 갈래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매경 이코노미는 지난 8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독자적인 압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중국이 홍콩 중국 보안법 채택을 강행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주의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콩 특별주의가 박탈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중국 본토와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비자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박탈됩니다. 또 하나의 양상은 중국을 외교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또는 11월 대선 이후에 미국에서 주요 7개국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선진국 우방국 연합체인 G7 회의에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꺼내든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산업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빼고 미국의 우방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의도, 또 문 대통령이 수락한 배경에 대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과 함께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히자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화답에 나선 것은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건 선도 국가 구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동아일보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끌어올린 것처럼 G7 확대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밝힌 만큼 한국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쪽 반응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노컷 뉴스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중이 증대되는 불신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공동이익에 기초한 협력관계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미중은 본격적인 경쟁의 초임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며 이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적대적 선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선진국 모임의 성격을 노골적인 반중 조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 때문에 초청을 받은 국가도 또 기존 G7 국가들도 외교셈법에 굉장히 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주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G7 확대를 구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4개국을 초청해 G11으로 개편한다는 것인지 의장국 권한으로 이번 회의에만 초대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G7을 G11으로 개편하는 경우 아시아 참가국이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으로 단번에 늘어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 자체가 서방 선진국들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형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자국의 대외 고립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11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본인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할 공산도 있습니다. 우선 기존 G7 회원국 내 러시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91년부터 준회원처럼 참여하다 1997년 정식 참여하면서 G7이 G8로 확대됐지만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G7 회원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회의에 러시아가 참석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사실상 미중 양쪽에서의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민감한 외교 사안을 다룰 때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어떤 걸까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린 이후 미국은 이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무역전쟁에서 코로나19 진원지 논란, 홍콩 보안법 제정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홍콩 보안법 문제에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미국의 G7 확대 구상에 화답한 우리에게도 신냉전의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은 우군을 확보하는 데 혈안일 것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신냉전 체제에서 한국이 생존할 길은 인권, 평등, 공정 등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되새기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고 서울경제는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와 홍콩 사태를 통해 개방성과 투명성에 의문 부호가 붙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역 상대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갈등 신냉전 속에서 우리의 외교 영역을 높일 수 있는 데 중요한 것이 한일 관계의 복원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신냉전 시대에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 사안에 대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